요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ETF란 일종의 펀드와 같은 상품으로 원하는 테마별 개별 종목이나 지수를 모아서 하나의 주식 상품으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을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들이라고 하면 이 쿼터 사이즈, 파인트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등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판매하는 것처럼 ETF 역시 여러 개별 종목들이나 지수를 담아서 상장을 시키는 거죠. 내 취향대로 골라 담을 수 있는 주식 상품이라니 상상만 해도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과감한 전략을 통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펀드, 또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 등 다양한 ETF 상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ETF가 시작하게 된 건 언제였을까요? 시작은 한 남자가 수수료만 많이 받고 실제 수익은 내지 못하는 액티브 펀드에 불만을 가지면서였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존 보글이었는데 차라리 지수를 추종하며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975년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개발했습니다. ETF는 일반 증권회사에서 판매되는 펀드 상품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어플에서 쉽게 검색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인덱스 펀드를 개발한 보글은 이 펀드를 ETF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기 투자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ETF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럼 더 빠르게 많이 팔 수 있겠네? 하는 약간의 장사꾼 같은 생각을 해내잖아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가 1993년 인덱스 펀드를 ETF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S&P 500을 추종하는 지금의 스파이죠.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인덱스 ETF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탄생에는 블랙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블랙록은 다양한 국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대거 만들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채권과 상품 등을 기반으로 한 ETF들도 출연했습니다. 아이돌도 1세대, 2세대가 있듯이 이때까지를 ETF 1세대라고 보면 1세대는 시장 혹은 섹터에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그룹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세 기업이 ETF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이 시장을 뚫고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다른 전략을 떠올려냈는데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같이 ETF를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ETF라는 신선한 상품 자체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더 자극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2006년에는 프로셰어스가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 상승률의 2배를 곱해 수익률을 얻는 최초의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습니다. 곧이어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출시했죠. 2세대 ETF는 확실히 달랐는데요. 다이렉시온, 벨로시티 셰어스, 프로셰어스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ETF가 공격적인 투자 도구가 됐습니다. 아까 베스킨라빈스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이 새로운 맛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양도 2배, 3배 늘렸는데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토핑과 소스들이 추가돼야겠죠. 파격적인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옵션이 활용되는 3세대 ETF죠. 왜 우리 신인 아이돌분들도 점점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2세대 ETF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3세대부터는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도 쉬운데요. 지금부터 3세대 ETF를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세대 ETF 중 최근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브랜드는 일드맥스입니다. 미국의 중소형 ETF 운용사인 타이달 파이낸셜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일드맥스의 상품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려운 이름이지만 자세히 보면 일드맥스는 유사한 상품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상품을 만드냐? 당연히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ETF 운용사는 만든 ETF의 주가가 잘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해당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몰린 돈이 더 많을수록 돈을 더 잘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상품이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람들도 많이 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걸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사람들이 왜 일드맥스 ETF에 크게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이것도 살펴보면요. 바로 압도적인 배분율 때문입니다. 일드맥스에서 가장 유명한 ETF가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라는 티커 TSLY의 상품인데요. 9월 17일 기준 TSLY의 분배율은 47.67%로 나타납니다. 엔비디아와 연관된 일드맥스의 BCDY의 분배율도 50.84%에 달하고 다른 ETF들도 10%에서 30%대의 분배율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런 분배율이 말도 안 되기는 합니다. 주가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내가 $100를 투자했는데 $30에서 $40를 나눠준다는 거니까요.
세상에 당연한 공짜는 없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높은 분배율이 공짜일 리는 없겠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 TSLY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TSLY는 4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먼저 앳더머니는 우리말로는 등가격, 즉 같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옵션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가격에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등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오른 만큼 이득입니다. 반대로 이 등가격에 풋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해죠. 이 두 옵션을 동시에 들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이득,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 보통주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TSLY는 테슬라 보통주를 보유하는 대신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를 동시에 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아웃 오브 더 머니인데요. TSLY는 커버드 콜 전략으로 당장의 수익, 즉 인컴을 창출해냅니다. 커버드 콜은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의미고요. TSLY는 현재 테슬라 주가보다 5%에서 15% 높은 행사 가격을 지닌 콜옵션을 생성한 다음에 팝니다. 이 옵션의 만기는 한 달 이하고요. 옵션은 주마다 한 번씩, 많을 때는 2번씩도 찍어서 판매를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옵션 발행일보다 5%에서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TSLY는 콜옵션 구매자에게 해당 상승분에 해당하는 차익을 보존해줘야 합니다. 즉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TSLY는 보통주를 보유한 것과 같은 테슬라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포지션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손해는 앞서 설명한 콜옵션 매수로 인한 이득으로 상쇄되죠. 다시 정리하면 TSLY는 테슬라 단기 콜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그리고 5%에서 15% 이상 상승한 테슬라의 주가로 인한 차익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판매한 단기 콜옵션은 행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대신 풋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일반 테슬라 보통주를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제 TSLY의 마지막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입니다. 테슬라 보통주 보유 효과를 내기 위해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파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테슬라 1억 달러를 보유한 효과를 내기 위해 드는 비용은 300만 달러 정도죠. 그럼 ETF 투자자로부터 유입된 남은 돈은 어떻게 할까요? TSLY는 만기가 6개월에서 2년 남은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일부 보유하고요. 대략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정도인데요. 현금 비중은 9%에서 10% 정도입니다. 이 미국채 포지션은 뭘 의미할까요? TSLY는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인컴에 보탭니다. 그리고 이 국채와 현금은 각종 옵션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담보로 쓰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풋옵션 구매자에게 손실을 보존해줘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구성을 짜는 걸 합성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어려운데 의외로 단순한데요. 합성이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를 합쳐서 테슬라 보통주 매수라는 효과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은 테슬라 보통주에 대한 단기 콜옵션을 팔아 인컴을 만들어냈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 ETF가 미친 듯한 분배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SLY는 두 요소에서 인컴을 창출합니다. 테슬라 단기 콜옵션 매도와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해서죠. 다만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한 인컴은 매우 제한적이니까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은 건 테슬라 단기 콜옵션 매도입니다. TSLY의 미친 분배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콜옵션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리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테슬라 주가에 대한 낙관론이 커질수록 테슬라 주가와 함께 콜옵션 프리미엄은 커집니다. 미래에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니까 이 콜옵션 수요도 함께 커지는 거죠.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도 콜옵션 프리미엄은 커집니다. 위아래로 더 크게 흔들려야 한 달 이내에 도래하는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테슬라처럼 각종 뉴스와 이벤트의 영향으로 높아진 변동성은 TSLY에 유리합니다. 이 변동성은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인 JPI, 즉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보다 TSLY의 분배율이 훨씬 높은 이유가 되는데요. JPI는 S&P 500 기준 시가총액이 크면서 배당주로 평가받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해서 인컴을 창출하죠. 수백 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변동성은 테슬라 한 종목의 변동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받을 수 있는 콜옵션 프리미엄도 작게 나타나죠. 대신 JPI는 매우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주가의 하방 위험도 낮은데요. 반대로 TSLI는 주가 하락 가능성은 JPI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이 TSLI는 배당도 주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옵션 만기일과 이자율, 주식 유동성 등 옵션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지만 커버드콜 ETF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앞서 설명한 두 요소입니다. 그럼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콜옵션 프리미엄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TSLI가 매도한다는 단기 콜옵션이 5%에서 10%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행사 가격이 현재 테슬라의 주가보다 10% 높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테슬라의 종가는 274.39달러입니다. 그럼 콜옵션 만기 10월 14일 행사 가격이 301.83달러에 가장 가까운 콜옵션의 프리미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기 10월 13일 행사 가격 300달러에 해당하는 테슬라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5.77달러입니다. 이제 비교할 게 필요하겠죠. 비교 대상은 S&P 500으로 하겠습니다. JPI 등 대표적인 인컴 ETF가 기반으로 삼는 지수죠. S&P 500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 스파이의 옵션 가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9월 15일 스파이의 종가는 443.37달러입니다. 만기 10월 13일 행사 가격 488달러에 해당하는 스파이 콜옵션 프리미엄은 0.02달러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보이시나요? 테슬라 콜옵션 프리미엄 5.77달러와 스파이 콜옵션 프리미엄 0.02달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뒤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스파이가 그럴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요. 투자자들이 스파이에 투자하는 이유는 잘 짜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스파이에 속한 많은 기업들은 배당도 잘 줌으로써 이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JPI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안정적인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파이나 JPI 모두 우량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었으며 하방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특정 기업이 망가져도 다른 우량 기업들이 이를 커버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TSLI는 사실 완전히 다른 로직으로 움직입니다. 이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인컴 ETF에 투자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커버드콜 ETF인 점에서 인컴 ETF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TSLI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해당합니다. TSLI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오르지 않더라도 말이죠. 또 주가 변동성도 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테슬라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는 곧 프리미엄 수익의 확대를 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 주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게 된다면 TSLI 투자자들은 스파이나 JPI에 투자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손실을 보게 됩니다. TSLI가 사기성 ETF인 것은 아닌데요. 다른 일드맥스의 ETF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특정 상황 아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만큼 절대 장기 투자용 ETF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내 높은 비중으로 들고 가도 될 ETF도 아니고요. 이 ETF는 전략적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방향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야 할 무기죠. 인컴 ETF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기초로 둔 ETF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TSLI를 비롯한 일드맥스의 ETF의 높은 분배율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은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